네, 우리 이번 시간에 33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33페이지에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목적 적합성 또는 신뢰성, 비교 가능성에 부합되는 좋은 정보의 회계 정보를 생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비용과 효익을 대비하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 원리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익을 내는 것이 경제 원리잖아요. 그래서 최대의 효익은 못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이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 투자된 비용이 효익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의 설명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래서 언제나 비용과 효익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비용보다는 효익이 커야 정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보를 얻음으로써 이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에 대한 것은 뭐냐? 네, 중요성에 대한 제약 요건이라는 건 우리가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데 얼마만큼 자세하게 전부 다 표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는 또한 중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이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즉 중요성은 회계 항목의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에 모든 것을 다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략할 수 없다. 중요성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된다. 정보 이용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1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제2부, 1절의 내용이었고, 자, 2부의 제2절. 여기서부터 이제 실습을 해야 됩니다. 네, 실습을 하면서 할 건데요. 회계의 순환 과정. 회계가 어떻게 업무가 진행이 되느냐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회계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네, 우리가 앞으로 회계 실무를 하는데 어떤 순환이 되는 것인가. 회계의 순환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회계상 거래를 인식해야 돼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한다는 건 뭐냐? 어떤 것이 회계상 거래인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거래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주고받음 또는 사고, 팜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회계상 거래는 이와는 달리 사용한다. 그럼 회계상 거래는 뭐냐? 여기서부터가 회계상 거래의 설명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와 감소 등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회계상 거래예요. 자, 회계상 거래는 뭐냐? 기업 경영활동에서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의 증가와 감소 등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회계상 거래입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뭡니까? 하면 이와 비슷한 설명을 찾아야 돼.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와 감소 등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죠. 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그 윗줄에 있는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네, 자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네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합니다. 꼭 아셔야 돼.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 하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이나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는 것. 이거 같은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래라고 본다 하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라고 보는 것. 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네. 그것이 회계상 거래입니다.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와 감소가 있는 것이다. 요거 매우 중요한 의미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회계상 거래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 설명이에요. 이 설명. 여러분들 어제 그 사전평가 시험을 제가 채점을 다 해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 세 분은 확실히 회계 기초가 있는 분입니다. 세 분은 70점 이상 맞으신 분이에요. 80점 맞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 20문제 중에서 4개 틀리고 다 맞았어.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4개 틀리고 다 맞은 거는 회계 기초가 반드시 있는 분이에요. 학교 때 좀 배우셨든지 또는 업무를 좀 하셨다든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70점 이상 맞으신 분 6개 틀리고 다 맞은 거죠. 6개. 예. 무려 14개를 맞춘 겁니다. 기초 있는 분입니다. 네, 뭐 40점짜리는 없었어요. 45점, 50점, 60점 많이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회계 기초 없으신 분들은 다 뭐 조금 많이 맞으면 60점. 뭐 그냥 어떻게 찍다 보면 뭐 40점, 50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70점, 80점은 기초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우리 12분인데 3분 정도는 좀 기초가 있구나. 자, 그 기초가 있는 분들은 이게 저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자, 우리는 지금 대부분은 여기서
9명은 지금 기초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잘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먼저 회계상 거래란 무엇이냐? 기업 경영활동에서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있으면 회계상 거래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요, 일상생활에서는 종업원의 채용 계약이라든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데, 회계상 거래에서는 이런 걸 거래라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거 회계상 거래는 거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상품을 도난당했다. 상품을 도난당했다는 건 뭘까요? 예, 누군가 와서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자산의 변동이 생겼어요. 상품이 자산이거든요. 도난 없어졌어요. 그러면 전표 입력해야 돼요. 회계 처리. 예, 만약에 10,000원어치가 없어졌다. 그러면 차변에 재손실 10,000원, 대변에 상품. 예. 도난 같은 건 그냥 뭐 잡손실이나 재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파손. 상품이 파손이 일어나 버렸어요. 못 쓰게 됐어. 이것도 비용 처리해야 돼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대변에는 상품 자산 감소, 차변에 어떤 비용으로 잡손실이나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화재가 나서 상품이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이 다 타버렸겠죠. 없어집니다. 이거는 회계상 거래예요. 도난과 마찬가지.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 버렸어요. 가격이 떨어진 것도 회계 처리합니다. 가격이 떨어진 것도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해야죠. 여기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으니까 자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회계상은 거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거래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 좀 우리 이건 회계 처리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계. 그러면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첫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분계를 합니다. 분계. 분계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죠? 이 분계는 전산회계에서는 전표 입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표 입력.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전산 회계를 하는 거니까 분계를 할 줄 모르면 뭐를 모른다? 전표 입력을 못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전표 입력이라는 것이 바로 분계이기 때문에 분계를 할 줄 모르면 전표 입력을 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실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분계를 배우시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분계를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거예요. 그만큼 분계는 해도 온갖 회계 처리가 다 분계예요. 알고 보면 다 분계해야 돼. 모든 회계 처리는. 그래서 회계 공부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회계 처리는 분계를 하기 때문에 곧 뭐예요? 전표 입력을 해야 그것이 장부에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분계 연습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 작업을 하려면 첫째, 거래의 8요소를 좀 이해해서 잘 결합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결합 관계라는 것은 곧 그림에서 나오는 차변과 대변의 결합을 말하는데 거래의 8요소 오늘 잘 이해를 해 두세요.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요소에서 왼쪽에 위치하는 것은 자산과 비용이며, 자, 여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재무상태표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왼쪽이 자산과 비용.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소에서 왼쪽에 위치하는 것은 자산과 비용이며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부채, 자본 및 수익이다. 네, 여기 오른쪽 보이죠? 부채, 자본, 수익. 부채, 자본, 수익. 이 그림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상 모든 거래는요, 왼쪽을 우리가 앞으로 차변이라고 할 텐데, 차변 요소와 오른쪽을 앞으로 대변이라고 할 거예요. 대변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해야 뭐가 돼요? 분계가 돼요. 분계. 그래서 차변 요소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며 대변의 요소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갑자기 복잡해져 버렸죠? 네. 자, 그래서 왜 차변 요소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이고 비용 발생이고 대변 요소는 왜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인가를 지금 이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 그림이 설명하기 좋아요.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분할을 해봤어요. 분할을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한다면은 요 위에 거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밑부분은 아래 부분은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자, 저기 칠판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왼쪽이니까 여기가 차변.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대변인 거죠. 대변인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보시면은요, 차변에 자산 들어있고 대변에 부채 자본 들어있죠. 이 그림과 똑같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생기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마스크 쓰고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니까 목이 갑자기 건조해져요. 그러면 자산하고 자본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산하고 자본 차이요? 네. 뭐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에다 자본을 더한 겁니다. 자본은 그러면 뭐냐? 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갚아야 될 부채를 뺀 게 자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총 자산이라면 자본은 순자산이라 이렇게도 표시해요. 순수한 자산. 자본이 하나도 없는 것을 자본 잠실. 부채하고 자산이 똑같아. 우리 자산이 100억인데 우리 회사 부채도 100억이네. 그러면 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본 잠실. 그게 더 심해지면 우리 회사 자산은 100억인데
부채가 150억이네? 이건 우리 회사 자산 다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회사 안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자본이 다 있습니다.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 차변이 비용이고 대변이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거래의 8요소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래의 8요소가. 이 거래의 8요소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 우선 손익계산서가 간단하니까 여기 이 두 개가 손익계산서에 대한 거예요. 여기 비용 발생은 왜 차변에다 적었을까요?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한다. 손익계산서 차변 항목이에요. 수익 발생. 손익계산서 대변에 수익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쪽으로 올라가서 볼까요? 자, 자산이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 기록해요. 그런데 자산이 감소할 때도 있어요. 아까처럼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상품이 타버렸어요. 그러면 자산 감소죠. 그러면 상품을 대변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했을 때는 대변에. 선생님, 자산이 대변에 없는데 왜 대변에 기록하죠? 없는데 기록하는 게 감소예요. 자기 자리에 기록하면 증가예요. 자, 부채 봅시다.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대변에 잔액이 남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대변에 기록하면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반대쪽 차변에 기록하면 부채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갚을 때는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록하고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외상매입금을 대변에 기록한다 이런 얘기. 자본 보세요. 자본이 대변의 항목이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 계정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반대로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합니다. 증가와 감소가 자기 자리 쪽에 오면은 증가요. 반대쪽에 가면 감소라는 것이고 수익과 비용은 뭐 증가와 감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용어를 좀 달리해서 수익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 때는요 비용을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아까 보험료 얘기했었죠. 발생주의 말할 때 1월 1일 날 보험료를 20만 원을 2년치 거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산 감소니까 현금 20만 원, 차변에 보험료 20만 원. 1월 1일 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랬다가 12월 31일 결산일에 이걸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1월 1일 날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이제 1년밖에 경과가 안 됐어요. 앞으로도 1년간 보험 효력이 남아있어. 그 20만 원에는. 그러면 절반 10만 원을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그게 보험료를 반대쪽에 기록하는 것을 비용 취소 또는 소멸이라고 해요. 취소, 소멸 같은 말입니다. 비용 소멸 또는 취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도 대변에 적을 때가 있습니다. 결산 때만. 수익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발생했을 때는 대변에 적습니다만은 그 수익을 결산 때 조정하기 위해서 발생주의로 조정하기 위해서 차변에 적는 일도 있어요. 그것은 수익 소멸 취소라고 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저는 뭐 수업 시간에 수익 취소라는 말도 하고 소멸이라는 말도 쓸 텐데 그냥 같은 말을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까지 넣으면 거래의 8요소가 아니라 왼쪽 차변이 5가지, 대변이 여기까지 5가지니까
거래의 10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래의 10요소.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꼭 잘 알아두세요. 거래의 8요소. 모든 거래는 거래의 8요소 내지 10요소 안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 보세요. 증가와 감소.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요소와 손익계산서 요소가 같은 방향의 기록이 되면 증가로 표시되며 반대 방향의 기록이 되면 감소로 표시된다. 이 증가와 감소 원리. 왜 여기 거래의 8요소에서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가 왜 대변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향의 기록이 되면 증가로 반대 방향의 기록이 되면 감소다. 그래서 자산의 방향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의 방향은 대변이다 이거예요. 비용의 방향은 차변이고 수익의 방향은 대변이다 이런 얘기.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을 여기서 또 설명을 합니다. 거래의 이중성은 복식북이라는 원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북이라 하는 말은요, 북이는 과거에 수동으로 수기로 장부를 만들었을 때 그 회계 업무를 북이라고 그랬어요. 장부에다 기록한다. 그런데 북이에는 복식북이와 단식북이가 존재합니다. 복식북이라는 것은 장부에 기록할 때 꼭 차변요소, 대변요소 양쪽으로 기록하는 것을 복식북이라고 하고, 단식북이는 간편장부라고도 하는데 회계장부 중에 간편장부는 현금 출납장처럼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장부 하나에만 적어요. 장부 하나에만. 단식북이. 그래서 우리는 복식북이로 회계 처리하는 걸 배울 거예요. 복식북이 회계 처리를. 그래서 복식북이의 원리, 거래의 이중성인데 모든 거래를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중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자가검증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기록한다. 네. 우리는 복식북이의 회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냐? 대차 평균의 원리.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 기록하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장부가 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일치해야 돼요. 네, 이게 분계의 원리예요. 이 분계의 원리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래의 8요소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 암기. 이해를 하면 다 암기가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분계하실 때 이 원리를 꼭 지켜가면서 분계할 거예요. 이게 틀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부합이 맞지 않으면 틀린 분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렇죠? 네. 회계상 거래 인식은 회계상 거래는 어떻게 판단해요? 회사의 경영 활동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나 비용에 변화가 있으면 그건 회계상 거래로 인식해야 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변화가 있으면 그건 회계상 거래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계를 해야 된다. 이 분계가 전산으로 할 때는 전표 입력이라고 해요. 이 전표 입력을 하면은 분계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전표 입력,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전표 입력을 하는 데는 아까 금방 정리했던 거래의 8요소, 대차 평균의 원리, 복식부계의 원리인 거래의 이중성, 차변요소, 대변요소를 양쪽으로 꼭 기록해야 된다. 그 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분계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아주 핵심이다. 핵심. 분계가 핵심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네, 지금 분계에 대한 얘기가 아직 덜 끝났군요. 다시 그러면 책에 가면은 그 밑에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정 과목. 계정의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계정의 이름을 계정 과목. 자, 우리가 계정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많이 써요. 계정. 예. AC 해가지고 어카운트 계정. 어떤 뭘 계정이라고 그러냐? 항목. 그 계산하는 단위 이런 걸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자산 계정에는 과목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미수수익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정 과목이. 그러니까 계정 안에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계정 과목을 앞으로 외워야 됩니다. 예. 계정 과목들을 외워 나가는데, 이 계정 과목을 이제 외우는 그 여러분 책에 부록이 있어요. 자,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요. 부록 정답 및 해설의 부록이 있는데 584쪽을 한번 볼래요? 584쪽. 예. 584쪽. 여기에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이 외우는데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그래서 지금 자산 계정 외우는 방법. 자,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대요.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계정 과목에는 통합계정으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계정 과목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게 계정 과목입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미수수익 이런 것들이 계정 과목이에요. 예,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 계정 과목으로 뭐를 할 거냐면 분계를 할 거예요. 분계할 때 이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현금, 미수금, 외상매출금, 단기 대여금, 보통예금 이런 계정 과목. 그래서 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설명, 간단한 설명을 보고 이것이 그거구나. 이것은 자산에 있는 유동자산이고 당좌자산이구나.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안에 있고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이라는 통합계정이구나. 통합계정이라는 이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이거죠.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은 요 세 개를 묶으면 단기 투자 자산이 된다 이거. 또 이런 것을 묶으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이 된다 이거예요. 계정 과목 이름을 외우는데 만만치 않아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FAT 1급을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천천히 외워 나가셔야 돼요. 네, 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뜻을 보면서 그래서 쭉 585페이지까지가 자산이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부채. 부채부터는 좀 개정 과목이 줄어들어요. 자본은 더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외우면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을 다 외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 나와요. 수익, 상품 매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게 다 수익 개정 과목들이에요. 이런 그래서 수익 개정 과목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예, 매출원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게 다 비용 개정 과목들이에요. 외우는 거예요. 588쪽, 590, 589쪽까지. 그 다음에 짝꿍 개정 과목,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짝꿍 개정 과목. 서로 반대 개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산에 단기 대여금이 있다면 부채에는 단기 차입금이 있다. 자산에 외상 매출금이 있다면 부채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이 있다.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 것들. 이 짝을 이루는 것들끼리를 또 이렇게 외우면 재미가 나요. 또 잘 암기가 잘 돼요. 여러 가지 이런 이 짝을 이룬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짝꿍 개정 과목이니까 여기 589페이지까지가 부록 중에 핵심이에요. 개정 과목 외우는 거.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앞면과 뒷면으로 개정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하실 때는 그 부분 좀 부록을 보시고 여러분이 외워 나가시면 되고요. 이 한 장짜리를 제가 양면 인쇄로 인쇄를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양면 인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쇄해드리고 또 책에 있는 걸 또 인쇄해드리고 하는 이유는 이걸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개정 과목이 선수금이 뭐냐 이거. 선수금이 뭐냐 이 설명 나와 있죠. 이걸 보고 자꾸 선수금은 부채인데 유동부채라는 것인데 내용은 이런 것이 선수금이다. 외우셔야 돼요. 저 뒤에서 나중에 또 공부도 할 겁니다. 저 뒤에서. 그래서 그러나 미리미리 여러분이 여건이 되면 미리미리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개정의 개정 과목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정 과목을 도출해 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여기 36페이지에 보시면 36페이지에 보시면 분계 절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분계 절차를 공부하면서 분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지금 인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분계 절차부터 알아보고 분계 연습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종이에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분간 또 쉴까요? 네.